모든 걸 내어준 건 아버지였지만 버린 건 아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피부치에게 배신당한 한 남자. 그는 사라진 줄 알았지만 3년 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최진만입니다. 올해 70을 맞았습니다. 평생을 지방의 작은 공장에서 보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새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특히 큰아들 도윤이는 제 자랑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반듯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더니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을 해보고 싶어요. 건설 자재 쪽으로요. 요즘 재개발이 활발해서 전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해봐. 아버지가 도와줄게. 도윤이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자금이 좀 필요해요. 사업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담보가 있어야 대출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필요하냐?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을 저 명의로 옮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사업을 키워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인데, 내 피를 나눈 자식인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공장도, 집도, 예금 통장도 모두 도윤이 명의로 바꿨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내 아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책임질게요. 걱정 마세요. 도윤이의 그 말을 믿고 저는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아들이 알아서 잘할 거라고 가끔 안부 전화나 받으며 편히 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도윤이가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사업 준비 잘하고 있어요. 그런 안부 전화였습니다. 2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지금 좀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하며 서둘러 끊었습니다. 3번째 달, 4번째 달,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전원주택에서 텃밭을 가꾸며 지냈습니다.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었습니다. 아들이 언젠가 올 때 맛있는 것 해주려고 말입니다. 저녁이면 혼자 소주 한잔하며 생각했습니다. 사업이 바쁜가 보다. 젊은 놈이 열심히 하는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연락이 없으니까요. 가끔 도윤이 집에 전화를 걸어봐도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라는 안내방송만 흘러나왔습니다. 그해 겨울 눈이 펑펑 내리던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인가 싶어 서둘러 받았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최진만 씨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만 저희는 법무법인입니다. 댁에서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주택이요? 네. 이 집은 이미 최도윤 씨 명의로 되어 있고
전제은행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출금 연체로 인해 경매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최진만 씨는 현재 이 주택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으신 상황입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니 빠른 시일 내에 이사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 집행관들이 왔습니다. 최진만 씨, 이제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 며칠만 더.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여기 계실 수 없어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 몇 벌과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평생 모은 모든 것을 아들에게 넘겨줬으니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른 자식들에게 연락해볼까 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꼴이 되었다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서울역 근처 쪽방촌. 그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월세 30만 원, 화장실과 부엌 공용, 방 크기는 겨우 2평. 70년을 살아온 인생이 이 작은 공간에 압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옆방의 김 선생님은 퇴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연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배 끼치기 싫어서요. 이렇게 사는 게 나아요. 복도 끝방의 박 교수님은 대학에서 해고된 후 여기 오셨답니다. 인생이 참 허무해요. 평생 학생들 가르쳤는데 이제 와서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도윤이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죽더라도 이대로는 못 간다. 내가 준 게 뭔지도 모르고 나를 버린 놈에게 똑똑히 보여줘야지. 쪽방촌의 노인들과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폐지 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오후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며 폐지와 빈병, 고철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00원도 안 되었습니다. 등은 아프고 무릎은 쑤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진만이 형, 이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몸도 힘드시고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어. 6개월 후 저희 협동조합은 작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외에도 고철 분유, 재활용품 판매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모았습니다. 공장을 40년 운영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계에 대한 이해, 자재 유통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2년 후 저는 작은 정비소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중고 기계 수리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혼자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계를 고치고 직접 영업도 다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기름 냄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활력이 생겼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거래처를 하나씩 늘려갔습니다. 과거의 인맥들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 사장님 아직도 일하시네요.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년 후 사업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최진만에서 최영수로 개명했습니다. 외모도 의도적으로 바꿨습니다. 안경을 끼고 머리 스타일도 바꾸고 수염도 길렀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있었으니까요. 도윤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자재 업체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제가 준 돈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제 평생의 노력으로 만든 그 돈으로 말입니다. 도윤이의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중고 기계 수리 업체인 저희 회사가 건설자재 업체와 무슨 관계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설 현장에서는 기계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첫 거래를 성사시키기까지 6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윤이와 직접 만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최영수 대표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도윤이를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내 아들과 처음으로 악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의 회사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재무 상태, 주요 거래처, 핵심 인력, 사업 구조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거래처가 되면서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워졌습니다. 약점들이 보였습니다. 첫째, 주요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몇 개 업체에서 주문이 끊어지면 바로 어려워질 구조였습니다. 둘째, 핵심 인력의 처우가 좋지 않았습니다. 유능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셋째, 자금 운용이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과도한 차입으로 이자 부담이 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납품가 인상이었습니다. 최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납품가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올리시는 것 아닌가요? 다른 업체들도 다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도윤이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외에는 마땅한 대체 업체가 없었거든요. 두 번째 단계는 유통 경로 차단이었습니다. 도윤이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커지면서 그럴 만한 여력이 생겼거든요. 하나둘씩 거래처들이 도윤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력 스카우트였습니다. 도윤이 회사의 핵심 인력들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우트했습니다. 이미 불만이 있던 그들은 쉽게 넘어왔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도윤이의 회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잃고 핵심 인력까지 빠져나가니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거기에 높아진 납품가까지 겹치니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도윤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최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납품가를 다시 조정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그 순간 도윤이의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동시에 70년 전 제가 모든 것을 잃고 쪽방촌으로 갔을 때의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아, 글쎄요.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각자 알아서 해야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윤이의 회사는 결국 부도 위기에 몰렸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했고 납품업체들은 외상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구원자로 나타났습니다. 최 대표님, 투자를 받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투자요? 네, 저희가 자금을 투입해서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지분 참여는 하겠지만요. 도윤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지분 80%를 저희가 가져가는 조건입니다. 그럼 제가 경영권을 잃는 거네요. 회사가 망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저는 특별한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도윤이가 과거에 제 것이었던 그 건물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 소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자분이 직접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고, 외모도 많이 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몇 초 후 도윤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지난 5년간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움, 슬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 넌 그 자격도, 그 기억도 없으니까. 도윤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사정이 있었어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사정. 내가 나를 거리로 내쫓을 때는 사정을 생각했느냐?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내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을 때, 나는 쪽방촌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았다. 아버지, 70년을 살아온 내 모든 것을 내게 맡겼는데, 넌 그것을 가지고 나를 버렸다. 도윤이는 계속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겠느냐?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지는 게 어떤 건지 말이다.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도윤이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20% 지분만 가진 소주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회사는 내가 경영한다. 넌 그냥 월급쟁이로 일하면 된다. 아버지, 제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 순간 도윤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마 빚쟁이들의 전화일 겁니다. 전화 받아라. 내가 투자한다고 해서 내 개인 빚까지 갚아주지는 않는다. 도윤이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남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말이다.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제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5년 전 저를 거리로 내쫓았던 그 아들이
이제는 제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길 때까지는 분노가 저를 지탱해 줬습니다. 복수하겠다는 의지가 쪽방촌에서도 버틸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복수를 완성하고 나니 허무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게 맞나 하는 후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며칠 후 사표를 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일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라. 마지막까지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에필로그 남은 것들. 지금 저는 다시 혼자입니다. 사업은 성공했습니다. 5년 전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던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렇습니다. 가끔 도윤이 소식을 듣곤 합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다고 하더군요. 제 손자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평생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게 복수의 대가입니다. 가족이니까 믿었습니다. 피 붙이니까 다 줬습니다. 그러나 배신이란 건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눈물로 쌓인 세월 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단단하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복수가 끝난 후에 남는 것은 승리가 아니라 또 다른 상실입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마지막 교훈입니다. 지금도 가끔 쪽방촌에 가서 김 선생님, 박 교수님과 술 한잔 합니다. 그분들이 제 마지막 가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최진만이 아니라 최영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